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줄어든다는 사실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참 얇게 깨도 가장 외롭고 누군가의 온기가 절실할 때 갑자기 특별한 열정을 보이며 다가오는 이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 당신의 곁을 지키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가진 무언가를 노리고 온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인생의 황혼기, 누구나 따뜻한 위로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아십니까? 이 시기에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이성들은 대개 세 가지 목적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 목적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입니다. 그들은 달콤한 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중 무엇이 진심이고 무엇이 계산인지 구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당신을 보살피는 척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어떤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지 아시나요? 심지어 하늘이 내려준 인연처럼 보이는 우연한 만남조차 사실은 치밀하게 계획된 덫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60대 여성분의 실제 사연입니다. 그녀는 사기극에 휘말려 빈털터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 때문에 남은 인생마저 저당 잡힐 뻔했습니다. 그녀가 뼈저린 깨달음 끝에 내뱉은 한마디는 수많은 이들의 가슴을 찌릅니다. 노년의 사랑, 정말 무방비 상태로 받아들여도 되는 걸까요?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제 이름은 최수연, 올해 68세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한 초등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재직하다 은퇴했습니다. 해 진력, 지은 지 30년이 넘은 우리 아파트 단지를 지나다 보면 4층 베란다에서 홀로 화분에 물을 주는 사람을 볼 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접니다. 3년 전 남편 상우 씨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방 3개, 거실 하나인 이 집은 유난히 천하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저는 습관처럼 일어나 동네 재래시장으로 향합니다. 채소가게 김할머니는 언제나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수연 선생님, 오늘은 뭐 사러 오셨어? 저는 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장을 봅니다. 두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하던 습관이 몸에 배어버린 탓이죠. 비록 지금은 저 혼자 빈집으로 돌아가야 하지만요. 집에 돌아오면 KBS 주말 연속극을 틀어놓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 나올 때면 남편 생각이 납니다. 남편은 생전에 그 짙은 남색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에이, 저 배우들 연기가 너무 어색해라고 투덜거리곤 했습니다. 지금 그 소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더 이상 제 곁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봐줄 사람은 없습니다. 오후 4시는 하루 중 제가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서울 강남의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딸 지혜가 전화를 걸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42살이고 중학생과 초등학생 아이 둘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효심 깊은 딸이지만 업무가 워낙 바빠 주말에나 겨우 얼굴을 비춥니다. 엄마, 오늘 별일 없으셨어요? 약은 챙겨 드셨고요? 지혜가 매일 묻는 안부입니다. 그럼 엄마 몸 튼튼한 거 알잖아. 걱정하지 마라. 저는 늘 이렇게 대답합니다.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사실 제 속마음은 뻔합니다. 은퇴 후 지난 3년, 저에게 하루하루는 어제의 반복이었습니다. 기상, 장보기, 요리, TV 시청, 취침, 다람쥐, 햇바퀴 돌듯 변함없는 일상이죠. 이웃집 박 여사님은 작년에 아들과 살겠다며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예전엔 아파트 화단에서 수다라도 떨 수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함께 은퇴한 동료들은 손주 봐주느라 바쁩니다. 저도 서울로 올라가 지혜네 집 근처로 이사를 할까 고민도 해봤지만 딸이 얼마나 바쁜지 알기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끔 베란다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손을 잡고 산책하는 젊은 부부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저는 68세, 매달 250만 원 정도의 교원연금을 받고 있고
은행에는 1억 원의 정기예금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아무런 걱정이 없지만 정신적으로는 극심한 외로움과 고독에 시달리고 있었죠. 지난달 지혜가 전화로 넌지시 말했습니다. 엄마, 문화센터 같은데 좀 나가보세요. 새 친구도 사귀고 하면 생활이 훨씬 재밌을 거예요. 그때는 거절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새로운 사람을 사귀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젯밤 주민센터 입구에 붙은 포스터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 세대를 위한 클래식 음악 감상 강좌. 시간은 내일 오후 2시였습니다. 음악 전공자인 제가 가면 뭐라도 얻을 게 있지 않을까 싶어 한번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날 오후 1시 45분, 저는 조금 일찍 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 도착했습니다. 행복한 노년 배움터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30명 남짓한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남녀 비율은 1대 3 정도. 역시 이런 활동에는 여성분들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았습니다. 강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음대 교수였는데 바로 그 음악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언급했을 때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직 생활 동안 제가 가장 아꼈던 곡이었으니까요. 여러분, 바흐가 이 변주곡을 작곡한 건 불면증에 시달리는 백작을 잠들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교수의 설명이 이어지던 그때였습니다. 제 앞 두 줄 앞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음악을 전공하셨나 봅니다. 듣는 태도가 남다르시네요. 조금 의외였지만 예의를 갖추어 대답했습니다. 네, 예전에 초등학교 음악 교사였어요. 그 남성은 7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짙은 회색 재킷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겨 아주 우아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눈빛은 온화했고 목소리는 나직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자 그가 제 옆으로 다가와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석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까 교수님 강의 듣는 걸 보니 바흐에 대한 이해가 깊으신 것 같더군요. 특히 골드베르크 변주곡, 제1변주, 장식음 처리에 대해 끄덕이시는 걸 보고 전문가시구나 했습니다. 저는 내심 으쓱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음악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으니까요. 선생님도 음악을 잘 아시나요? 제가 묻자 그는 겸손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잘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애호가입니다. 예전에 무역업을 했는데 주로 동남아 쪽을 다녔어요. 싱가포르랑 말레이시아에 몇 년 있었는데 그쪽 화교분들이 클래식을 참 좋아해서 저도 어깨너머로 좀 배웠죠. 그는 이어 말을 이었습니다. 참 우연이네요. 저도 선생님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지금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에 잘 들어오질 않아요. 은퇴하고 나서 뭘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최근에서야 이런 문화 강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강한 동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별의 아픔, 자식들은 멀리 있고 홀로 남겨진 상황까지 우리의 처지는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저도 남편을 3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제가 먼저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딸아이는 서울 강남에서 일하느라 너무 바빠요. 짐이 되기 싫어서 혼자 지내고 있고요. 이민석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나이 때 부모 마음이 다 자식 짐 안 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가끔은 참 사무치게 외롭죠. 강좌의 후반부가 시작되었지만 저는 수업에 집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민석 씨의 말이 귓가에 맴돌며 마치 오랜 즈음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강의가 끝나자 이민석 씨가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 댁이 어디세요? 바로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정도? 어휴, 잘 됐네요. 우리 정말 이웃사촌입니다. 그가 환하게 웃으며 제안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음악회 같이 가실 생각 없으세요?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내한 공연이 있는데 아주 훌륭할 겁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가족 외에 다른 사람, 그것도 남성과 단둘이 외출한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긴장도 됐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을 아는 사람과 함께 공연을 즐길 드문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좋아요. 결국 저는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표값이 꽤 비쌀 텐데요? 아, 그건 걱정 마세요. 이민석 씨가 호탕하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교양 있는 분을 만났는데 그깟 돈이 문제겠습니까? 제가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전화번호를 교환했고 그날 저녁 이민석 씨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가웠습니다. 다음 주 음악회가 기다려지네요. 편안한 밤 되십시오. 문자를 받고 화장대 거울 앞에 앉아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68. 주름은 늘었지만 아직 관리는 잘한 편이라 생각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칼도 단정히 빗으니 제법 기품 있어 보였습니다. 어쩌면 나에게도 아직 매력이 남아있는 걸까? 어쩌면 이게 하늘이 주신 마지막 인연은 아닐까? 그날 밤 저는 설렘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음악회는 제게 있어 가장 큰 이벤트가 되었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짙은 남색 원피스를 한 벌 새로 샀습니다. 3년 만에 외출을 위해 옷을 산 것이었죠. 약속 당일 오후 이민석 씨는 정확한 시간에 저희 아파트 1층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짙은 감색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손에 작은 방석 같은 것을 들고 있었습니다. 최 선생님, 이거 쓰세요. 그가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공연장 의자가 좀 딱딱하잖아요. 이 메모리 폼 방석 깔고 앉으시면 훨씬 편하실 겁니다.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죽은 남편은 생전에 이렇게 세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늘 저보고 유난 떤다고 타박이나 했지 이민석 씨처럼 사소한 것까지 배려해 준 적은 없었으니까요. 좌석은 1층 앞쪽, 한 장에 30만 원이나 하는 VIP석이었습니다. 빈 필하모닉의 연주는 명불허전이었지만 사실 저는 음악보다 이민석 씨에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가 가끔 제 귀에 대고 속삭였거든요. 들리세요? 저기 현악기 파트의 앙상블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부드러웠고 숨결이 닿을 듯 가까워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인터미션 때 그가 로비로 나가자고 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그가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 남색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쁘다는 말을 들어본 게 도대체 언제였던가요? 공연이 끝난 후 이민석 씨는 저녁을 대접하겠다며 신라호텔 레스토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우아했고 코스 요리 가격은 1인당 20만 원이 넘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하자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품격 있는 선생님과 식사하는데 돈이 무슨 대수입니까? 제가 무역업만 30년을 했습니다. 이 정도는 약소하죠. 그날 밤 그는 집 앞까지 저를 바래다 주고는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신사적으로 기다려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그가 손을 흔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잊고 살았던 달콤한 감정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민석 씨의 애정 공세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하얀 장미꽃 구송이가 배달되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의미한다나요? 꽃집 아가씨가 저를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수연 할머니, 정말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로맨틱한 분이 계시다니. 한 달 후, 그가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가자고 했습니다. 젊었을 때 아내랑 자주 오던 곳입니다. 그가 강물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죠. 우리는 강변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이민석 씨가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젊은 시절 남편과 연애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근처 맛집에서 식사를 하고 강가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 씨, 그거 아세요? 호칭이 어느새 선생님에서 수연 씨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다시는 이런 감정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어요.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남편 상우 씨는 신혼 때조차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무뚝뚝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 사진 한 장 찍을까요? 이민석 씨의 제안에 우리는 다정하게 셀카를 찍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3년 만에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지는 강가에서 그가 제 손을 꽉 잡으며 눈물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제 아내가 임종 직전에 그랬어요. 남은 인생 제발 행복하게 살라고, 좋은 사람 만나라고요. 지금 저 하늘에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면 아내도 분명 기뻐할 겁니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석 씨, 저도 같아요. 남편과고 내 인생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다시 사랑받는 느낌을 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급속도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민석 씨는 제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말 자상했습니다. 고장난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새로 산 수납장을 조립해주고 제가 감기 기운이 있으면 약을 사다 주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신이 제게 준 두 번째 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약 2달 후 딸 지혜가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아주 밝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전화기 넘어 딸의 목소리가 예리했습니다. 그냥 문화센터 다니니까 활력이 생겨서 그렇지. 제가 얼버무리자 지혜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이에요? 엄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죠? 저는 잠시 망설이다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좋은 친구를 사귀었어. 아주 점잖은 분이야.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지혜가 물었습니다. 어떤 분인데요? 무역업 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도 사별하셨어. 대화가 아주 잘 통한다. 엄마, 그분 한번 뵙게 해주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니까 걱정돼서 그래요.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저는 기분이 상했습니다. 지혜야, 나 이제 곧 70이다. 내 나이에 친구 사귀는 것도 딸 허락을 받아야 하니? 엄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걱정돼서 그러죠. 내가 알아서 해. 걱정 마라. 저는 퉁명스럽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이 일을 이민석 씨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연 씨, 따님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도 섭섭하네요. 우리 나이의 행복을 젊은 애들은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그는 이어 덧붙였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걱정되는 건 따님이 혹시 제가 수연 씨 재산을 보고 접근했다고 오해할까 봐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현실적이잖아요. 우리 같은 노인네가 연애한다고 하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말도 안 돼요. 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민석 씨처럼 사업 크게 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그건 그렇지만 세상에 워낙 험한 일이 많으니까요. 따님도 아마 꽃뱀이나 제비 같은 사기꾼을 걱정하는 거겠죠. 그 말을 듣자 제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싹 텄습니다. 설마 지혜가 자기 상속분이 줄어들까봐 걱정하는 건가? 내가 재혼이라도 해서 재산을 나누어 줄까봐 그 다음 주말 지혜가 분당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매의 눈으로 집안을 훑어보더군요. 엄마, 이 남자 슬리퍼는 뭐예요? 친구가 올 때 신으라고 둔 거야. 지혜는 냉장고를 열어보았습니다. 장본게 엄청 많네요? 맥주도 있고. 엄마 술 안 드시잖아요. 저는 딸의 행동이 마치 수사관 같아서 불쾌했습니다. 너 지금 호구조사하니? 엄마, 다른 뜻 없어요. 그냥 걱정돼서 그래요. 안방 화장대에 놓인 새 화장품과 립스틱을 보더니 지혜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엄마,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 남자 도대체 누구예요? 지금 당장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요. 제가 직접 봐야겠어요.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민석 씨는 자식들이 우리 관계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꺼렸거든요. 만나면 오해만 커진다고요. 안 돼. 그 사람 그런 거 불편해해. 나랑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네가 상관할 바 아니다. 엄마, 지금 세상에 노인들 등쳐먹는 사기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사기꾼이라니. 그 사람 경제력이 나보다 훨씬 좋아. 내 푼돈 탐낼 사람 아니야. 엄마, 제발 냉정해지세요. 낯선 남자가 갑자기 엄마한테 왜 그렇게 잘해줘요? 엄마 연금, 이 아파트, 아니면 밥 해줄 파출부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알아요? 저는 참다 못해 소리쳤습니다. 나가, 너 날 아주 노망난 늙은이 취급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판단력이 없어 보여? 결국 지혜는 울면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날 밤 딸에게서 온 전화도 문자도 다 무시했습니다. 다음 날 이민석 씨가 와서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제 예상이 맞았네요. 자식들은 부모가 자기들 통제하에 있길 바라죠. 우리가 행복해질 권리는 안중에도 없고 재산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 씨, 우리 이제 남은 인생, 우리끼리 즐겁게 살아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요. 저는 그 말에 깊이 위로받았습니다. 그래,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던 어느 날 이민석 씨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교제한 지 3개월쯤 된 시점이었습니다. 수연 씨, 아침부터 정말 죄송해요. 제가 급한 문제가 좀 생겨서요.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해봐요. 제가 어제 베트남에서 고급 원목 가구를 한 컨테이너 들여왔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 세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정밀 검사 대상으로 잡혔다는 겁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관세랑 검사 비용을 안 내면 물건이 압류된다네요. 비용이 얼만데요? 500만 원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번 물건에 현금을 다 쏟아부어서 당장 융통할 돈이 없어요. 은행 대출은 며칠 걸리고, 수연 씨, 염치 없지만 혹시 며칠만 융통해 주실 수 있으세요? 물건 통관되면 바로 갚겠습니다. 3년 동안 누군가 저를 이토록 필요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 씨, 걱정 말아요. 내가 지금 바로 보낼게요. 500만 원이면 되죠? 은행 창구 직원이 현금 인출을 요청하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큰돈을 현금으로 찾으시는데 혹시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 받으신 건 아니시죠? 저는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지인이 급해서 빌려주는 거니까 빨리 처리해 주세요. 돈을 찾아 그가 말한 장소로 갔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수연 씨, 당신은 정말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즉석에서 차용증을 써주었습니다. 차용금 500만 원, 세관 비용으로 사용, 일주일 내 상환, 지장까지 꾹 찍어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일주일 후 이민석 씨는 약속대로 돈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 돈 봉투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황색 에르메스 쇼핑백이 들려 있었죠. 수연 씨, 이거 받으세요. 이게 뭐예요? 물건 통관 잘 돼서 이번에 수익이 꽤 났습니다. 원금 500만 원의 이자 조금 더 넣었고 이건 제 마음입니다. 봉투에는 55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상자 안에는 화려한 에르메스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비싼 걸. 당신이 제 사업을 살렸는데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수연 씨는 제 연인이자 귀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그 스카프를 두르고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스카프가 예쁘다고 칭찬해 주었고, 저는 남자친구가 사준 거라며 자랑했습니다. 딸의 의심은 완전히 틀렸다고 확신했죠.
이렇게 신용이 확실하고 능력 있는 남자가 사기꾼일 리 없으니까요. 한 달 뒤 이민석 씨는 신라 호텔 커피숍으로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연 씨, 오늘 정말 천재일우의 기회를 알려드리려고요.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친구가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태양광 에너지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번에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곧 코스닥 상장 예정이고요. 그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철을 꺼냈습니다. 녹색 에너지 기술 투자 설명서. 이거 보세요. 정부 지원금 300억 확정됐고 은행 보증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창립 멤버 지인들에게만 특별히 비상장 주식을 배정해 주는데 상장만 되면 최소 3배, 아니 5배는 뜁니다. 저는 복잡한 도표와 숫자에 눈이 어지러웠습니다. 민석 씨, 난 이런 거 잘 몰라요. 기술적인 건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게 나라에서 밀어주는 사업이라 떼일 염려가 없다는 거죠. 그는 제 손을 잡으며 꿈꾸듯 말했습니다. 수연 씨, 저랑 같이 세계 일주 안 하시겠어요? 이 투자 성공하면 우리 그 돈으로 빈에 가서 음악회 보고 파리 에펠탑 아래서 커피 마시고 베네치아에서 곤돌라 타요. 우리 남은 인생 즐기기만 해도 모자라잖아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계 일주. 젊은 시절 제 꿈이었습니다. 투자금이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소 구자가 1억 원입니다. 1억. 제 정기예금 전액이었습니다. 민석 씨, 그건 내 노후 자금 전부예요. 압니다. 하지만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 1년에 200만 원도 안 나오잖아요. 이거 성공하면 3억, 5억이 됩니다. 제가 제 목숨 걸고 보증할게요. 제가 수연 씨 돈 잃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이 기회에 내일이면 마감이에요. 딱 3명 남았대요. 결국 저는 다음 날 정기예금을 전액 해지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만류도 뿌리치고 1억 원을 인출해 이민석 씨에게 건넸습니다. 수연 씨, 반년만 기다리세요. 우리 떵떵거리고 살게 해줄게요. 돈을 건네받은 후 이민석 씨는 거의 매일 저희 집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진행 상황을 설명해 준다는 핑계였죠. 그러다 점점 식사 요구가 늘어났습니다. 수연 씨, 밖에서 사 먹는 밥은 조미료 투성이라 싫어요. 당신이 해주는 집밥이 최고예요. 처음엔 갈비찜을 해줬습니다. 그는 정말 맛있게 먹더군요.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까다로워졌습니다. 내일은 횡성 한우로 불고기 좀 재워줘요. 전복이랑 대하구이 먹고 싶은데 시장 가서 싱싱한 놈으로 사다 줘요. 재료비는 모두 제 주머니에서 나갔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거라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그러다 빨래까지 들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세탁소에 맡기니까 옷감이 상해서요. 수연 씨가 손빨래 해주면 좋겠는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그를 위해 아침상을 차리고 점심, 저녁까지 그리고 밤에는 어깨가 뭉쳤다며 마사지까지 요구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은퇴한 교사가 아니라 그의 전속 가정부, 아니 무료 식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목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밤늦게까지 있다가 소파에서 잠든 이민석 씨의 재킷이 바닥에 떨어져 있길래 주워 올리던 중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2장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는 서울대병원 내과 예약증이었습니다. 환자명 이민석, 병명 만성 콩팥병 3기, 추적 관찰 요망. 다른 하나는 대부업체, 즉 사채업자의 독촉장이었습니다. 원금 및 이자 5천만 원 미납, 3개월 연체 시 법적 조치 및 강제 집행 예정.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무역업자? 싱가포르?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빚더미에 앉은 병든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깼을 때 저는 짐짓 모른 척하며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민석 씨, 어디 아픈 데 없어요?
건강검진은 받아요? 아유, 건강하죠. 제가 왕년에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고민 끝에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지는 못하고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습니다. 엄마, 문 좀 열어봐요. 석 달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나 그 사람 뒷조사 좀 했어요. 흥신소에 의뢰했다고요. 딸이 내민 서류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민석, 70세, 전과 오범 사기 및 도박, 15년 전 가정폭력과 도박 빚으로 이혼당함, 현재 일정한 주거지 없이 찜질방 등을 전전함, 자식들과는 의절 상태. 엄마, 이 사람꾼이에요. 노인들만 노리는 전문 제비족이라고요. 엄마 돈 줬어요? 얼마나 줬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1억. 내 예금 다 줬어. 그 주 토요일, 이민석 씨가 여느 때처럼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수연 씨, 오늘은 매운 갈비찜이 당기네. 그가 소파에 앉아 TV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병원 예약증과 사체 독촉장, 그리고 흥신소 보고서를 올려두었습니다. 민석 씨, 이게 뭐예요? 그가 종이를 보더니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얼굴색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당신 누구야? 왜 거짓말했어? 내 돈 1억 어디 갔어? 제가 소리치자 그는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비굴하던 눈빛이 싸늘하고 뻔뻔한 눈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다 알았네? 그래, 나 빈털털이야. 콩팥도 망가졌고. 내 돈은? 다 썼지. 빚 갚고 도박 좀 하고 뭐 남은 게 있겠어?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인간이야? 사랑한다며 세계 일주하자며. 이민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랑? 이 할망구가 노망이 났나? 거울 좀 봐. 내가 미쳤다고 다 늙은 여자랑 사랑을 하냐? 돈 좀 있고 밥 잘해주고 빨래해주고 나 아프면 병수발 들어줄 공짜 간병인이 필요했던 거지. 그는 식탁을 쾅 치며 일어났습니다. 어차피 우린 연인 관계였어. 네가 좋아서 돈 준 거잖아. 투자 실패라고 하면 그만이야. 경찰? 불러볼 테면 불러봐.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그래? 어디 경찰 앞에서 똑같이 짓거려봐. 지혜가 경찰관 2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사실 지혜가 미리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녹음기를 켰습니다. 방금 그가 한 막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민석 씨,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우자 그가 발악했습니다. 이거 놔! 우린 사랑하는 사이였다고. 투자가 잘못된 걸 어쩌라고. 하지만 제 휴대폰에서 흘러나오는 그의 목소리, 공짜 간병인이 필요했다는 그 육성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가 잡혀가고 난 뒤 저는 딸을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엄마가 미쳤었어. 아니에요,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그는 결국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제 돈 1억 원 중 돌려받은 건 고작 3천만 원 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이미 도박판에서 다 날린 뒤였죠. 며칠 뒤 저는 미용실에 가서 길었던 머리를 짧게 잘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짧은 머리의 저는 낯설지만 훨씬 강인해 보였습니다. 엄마, 머리 자르니까 훨씬 젊어 보여요. 지혜가 말했습니다. 저는 다시 주민센터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수강생이 아니라 어린이 피아노 교실에 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선생님, 저 반짝반짝 작은 별 가르쳐 주세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건반을 누르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의 돈이나 노동력을 착취하려는 가짜 필요가 아니라 순수한 배움과 성장을 위한
진짜 필요 말입니다. 가끔 잃어버린 7천만 원이 생각나면 속이 쓰립니다.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돈으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외로운 노년, 누군가 갑자기 과도한 친절을 베풀며 다가온다면 부디 의심부터 하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돈을 노리고 당신의 노동력을 노리고 병든 자신을 돌봐줄 보호자 자리를 노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낯선 이성이 주는 달콤한 거짓말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스스로 가꾸는 일상, 가족과의 유대, 그리고 사회 속에서 나의 가치를 증명할 때 찾아옵니다.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안전하고 품위 있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위해 빛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